네, 안녕하십니까. 장기용입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시장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일단 당선 축하부터 하고 가야죠. 축하드려야겠습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늘 이야기했던 기본 시리즈, 기본 소득이 제일 유명하지만은 우리 부동산 쪽에서도 보면은 뭐 기본 주택이라든지 뭐 공공 뭐 개발해서 뭐 이익 환수하겠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이것들이 당장 현실화 될 건가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실제로 시장에서 투자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반반 치킨이긴 한데 사실 그 투표 결과 좀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49%로 굉장히 높은 득표율이긴 한데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합치면 딱 49.42%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사람이 합치면은 이재명 그 대통령보다는 지금 당선자보다는 높은데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신경 쓸까? 근데 좀 의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었던 게 초기에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은 사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진보 정권이 잡으면 좀 불안한 심리는 있죠. 네네. 뭐 그 박근혜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탄핵 이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넘어가면서 급변했거든요. 부동산 정책 급변하면서 이제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조금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급변을 네. 넘어서서 뭐 다변 뭐 예상을 못했었죠. 네. 지금 뭐 공식적으로 23번 뭐 맞아요. 29번이라는 말들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동산 정책 많이 내놓으면서 네. 사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뭐 일단 간략하게 이재명 후보자의 그 부동산 관련 공약을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대환 대출이나 뭐 중도 상환 수수료 감면해주겠다. 뭐 이 정도 대출 관련해서 요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세 사기 관련해가지고는 보증제도를 좀 개선해서 뭐 지금 당장에 나오는 말은 보증금을 좀 더 올려주겠다. 네.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드는데 그리고 뭐 월세세 공제해주겠다. 그다음에 뭐 세종시 행정수도 대통령 집무실도 만들고 해서 완성하겠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또 지방으로 좀 더 이전시키겠다라는 정책. 그렇게 해서 5극 3특 뭐 균형 발전 뭐이라고 공약집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서 광역별로 개발을 해서 균형 발전하겠다. 그다음에 이거 뭐 3특은 세계 특별 지방자치단체, 제주, 전북, 강원 이렇게 해서 뭐 조금 더 뭐 또 자치 권한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철도 지화하겠다. 사실 이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뭐 특별할 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시장 전문가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게 결국에는 이 공약집만 보면은 뭐 크게 다른 게 없는데 그렇죠. 공약집은 특별한 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두루뭉실하고요. 근데 진짜로 네. 이제 그 본성을 드러낼 거냐 여기 두려우신 거잖아요. 그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재명 씨가 그 대선 앞두고 계속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은 자기 중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클릭을 했죠. 확장성을 위해서 자기는 이제 중도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부동산 개발자들 놔두자 그렇죠. 뭐 나도 시장에 맡기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참여자들은 사실 이걸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뭐냐면은 뭐 말을 좀 액면 그대로 이재명은 문재인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약간 시장 친화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다가 그 이야기 접었죠.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하고 기본주택은 아니고 공약에서 빼버렸습니다. 이야기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도 처음에 많이 주장을 하다가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그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번에도 뭐 박빙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일단 당선을 목표로 했을 때는 중도 확장을 하면은 우리 중도라든지 아니면 보수인 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뭐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이재명 씨가 사회주의자가 아니냐,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도 있었고요. 또 아니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현재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딱 두 종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속된 말로 화장실 이제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는데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러면서 내가 안 할 줄 알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본격적인 어떤 수요 억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시장적인 정책을 또 내놓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뭐 자기는 이제 이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 친시장적인 어떤 중도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앞으로 뭐 지켜봐야겠죠. 장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딱 정책실장 내정을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초기에 좀 강경 드라이브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래 뭐 정책이라는 게 결국 뭐 이 대통령이나 뭐 시장이나 이런 뭐 선출직 공무원의 그런 사상이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뒷면에서 그 사상적 토대를 제공해주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주고 약간 이런 싱크생크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내정된 분을 봤더니 이한주 네. 지금 민주연구원장인데 예전에 뭐 지난 대선 때 기본주택을 이제 주창을 하는데 앞장섰던 분이고 뭐 세간에는 이재명 지금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적 멘토다, 경제적 사상의 멘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분이고 실제로 이재명 지금 당선자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경기 연구원장 하셨고 당연 말에 민주연구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싱크생크의 원장 하셨고 이번에 정책실장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분이 주장하던 것들이 계속 좀 강력하게 다시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한주라는 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가 저기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실장이 초대실장이 그렇죠. 딱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약간 그 초기 그 정부 구성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간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이 정책을 쉽게 말해서 뒤에서 입안을 했고 정치인 출신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앞장서가지고 그거를 밀어붙였던 거거든요. 네. 지금 실제로 이재명 지금 정부 구성도 정책실장이 내정이 됐고요. 거기다가 지금 국토부 장관 인선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하마평으로 오른 분들 들어보면은 정치인. 뭐 윤후덕 의원, 그다음에 뭐 맹성규 의원, 뭐 한준호 의원, 뭐 국토교통에서 활동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치 못 나왔던 분들이지 뭐 부동산 개발이나 뭐 부동산 정책, 뭐 재정 전문가 이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정치적인 어떤 전면에 나서서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하는 네. 거고 뒤에서 이한주 정책실장이 정책적 그런 것들 제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더라고요. 그렇죠. 정부가 이제 그 정권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쓸지는 사실 정책실장이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다 김수현 씨 아이디어와 그분에서 나왔고요. 그 실제로 그 집을 이 김수현 네, 정책시장이 유명하죠. 네. 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정책 근데 계속 임대주택 가고 사실이긴 하죠. 주택을 소유하면 보수화되는 거는 그 좀 사실 팩트이긴 하기 팩트이긴 때문에. 한데 그 이제 뭐 그래서 공공 시리즈들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뭐 3080 도심 공공 복합 개발 이런 것들 공공 시리즈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한주 이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뭘 했느냐 어떤 분이냐? 봤더니 2021년도에 재미난 책을 내셨더라고요. 실제로 이재명 지금 당선인이 경기도지사로 추천서도 썼고 지금 시장에서는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관련한 바이블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목이 이제 공정한 부동산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책입니다. 부동산이 저는 일단 공정한 부동산이 공정할 수가 있나요? 북한산 꼭대기에 100군데에 있는 한 평과 강남의 한 평이 공정하고 공등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은 분들이 내용을 봤더니 이제 이한주, 강식, 그다음에 뒤에 그러니까 이상경 이런 분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당시에 그 강식이라는 분, 그다음 이한주라는 지금 이번 정책실장 경기연구원 소속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은이는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 이상경 교수님이 그 도시공학 전공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이한주, 강식이라는 분은 사상적 토대 그런 기본적인 민주당이 가지는 경제적 스탠스를 제공해 준 것 같고 테크니션으로서 이상경 교수가 그런 부분들을 좀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차를 보면은 이 책을 간단히 이건 뭐 사실은 어떤 저자가 한 명이 쓴 책이라고 보기보다는 공동 저자가 공적으로 많죠. 이거는 사실상의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일 때 이재명의 정책 공약집이나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차를 한번 보면은 책이 관통하는 사상을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토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상을 말하고 있고 대선 기간 동안은 토지공 개념을 아예 안 조용히 한다고 했었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토지공 개념은 뭐 제가 조선일보 땅집고에서 근무할 때 기사도 썼었는데 그 헨리 조지라는 뭐 경제학자의 이론을 시발점으로 하고요.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토지, 부동산은 사유재산 하하면 안 된다. 공공에서 가져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에서 뭐 기본 주택 개념 나오는 거고 문재인 정부 때는 토지 임대부 주택. 토지는 우리 공공에서 계속 가지고 있고 건물만 가져라. 근데 지금 토지 임대부 주택 대표적인 게 뭐 저기 충정로 아파트 그다음에 네네. 한강변에 거기 아파트들 지금 재건축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책을 쓴 이상경 지금 교수가 또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예전에 그 지난 대선 때는 그 개혁위원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바로 내정이 됐다. 그러면은 대선 기간 동안 대선 캠프 기간 동안에는 선거의 어떤 유불리에서 좀 입을 다물었지만 결국에는 이 토지 공개념과 토지 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그 문재인 2탄의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그 이제 없다고 봅니다. 약간 걱정을 하는 우려하는 측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의 철학이나 정책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거든요. 대선 국면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뭐를 강조하느냐, 뭐를 뭐 숨기느냐 이런 걸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이론적 기반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직전 대선 사람 때 특히 우리나라 만들어진 거죠. 신념의 나라 자기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당리 당파의 나라에서 쉽게 바뀌지 않을 거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우려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또 공시가율을 올리거나 네. 아니면 뭐 세금을 더 올리거나 그다음에 뭐 내가 부동산 내가 집 짓겠다는데 거기서 뭐 뺏어가거나 이런 거 늘리겠다는 그런 게 우려되는 거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 각각 포인트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이상경 교수님은 공공 환수 이런 거 되게 이야기했던 분이거든요. 공공 환수는 늘어날 것 같다. 그거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목차 발전. 그러니까 이 목차의 기본 개념이 토지 공개념을 1장에서 베이스로 깔고 그 이후 2장에서 이제 주거 정책과 그다음에 도시 정책과 그다음에 지역 국도 정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3장에 자, 편집 보세요. 자, 2장의 주거 정책 기본 주택의 개념 및 공급 활성화 방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회주택 성과와 정책적 과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했던 그런 성과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주택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거법원 도입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공공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 그리고 여성 친화적인 도시. 여성 친화적인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뭐 이게 이론적으로 뭐 학술적으로 어떻게 그냥 우리 학회 정회원으로서 그냥 한 말인 거 같고 그러니까요. 뭐 이게 아무래도 뭐 남자들은 걸을 수 없는 도로를 만드나요? 뭐 이상한 정책인 것 같고. 예. 그래서 내용이 보면 이런 불로소득 유발된 매각 토지 공급에서 이거 환수하는 임대형 토지 공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게 택지 개발할 때 원래는 기업에 땅을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알아서 기업들이 개발을 해라. 그래서 택지 개발한 그 돈, 그 택지 매각 대금 정도를 환수하는 차원에서 그쳤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 기업이 사간 땅에다가 다시 또 임대주택을 이만큼 뜯어가겠다라는 내용이 좀 저는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 뜯어간다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이게 환원한다, 국민에게 환원한다라는 그리고 우한 표현이. 이게 당장에 저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들이 주민들이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유권자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뺏어간다 그러면 당장 반발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택지 개발 기업한테 뜯어가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뭐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죠. 당장에 해도 뭐 기업에서 정부한테 지금 당장 당선된 정부한테 그렇게 대들 수 있는 기업은 그렇죠.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공공환수라는 측면이 어디부터 적용될 거냐? 택지 개발을 포함한 이런 그러니까 기업들의 그 택지 개발, 도시 개발 같은 그러니까 기업이 중심이 돼서 기업이나 민간의 중심이 돼서 개발 사업에서 당장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장 도입할까요? 그런데 저는 이건 당장 도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제일 사실 또 두려워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게 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임대주택 또 얼마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 네. 이제 임대주택 줄여서 좀 사업성 나아지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정보도 바뀌니까 아, 또 임대주택 다시 뜯어간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두려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두렵지만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데 속도가 늦어지지 않을까, 사업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도 우려를 하실 거고.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쪽 부분에서는. 글쎄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조금 뭐 지역별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민주당 정부도 지금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속도를 늦추게 되면은 나중에 시한폭탄이 더 크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는 걸로는 재개발 재건축 원활하게 공급은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까 말했던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아니면은 또 네네.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조율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풀어야 될 문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좀 걱정이 없다고 보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강남권이나 용산이나 이런 데서 물론 재개발 재건축 이제 거의 끝마무리 단계에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하면 그런 지역들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당면한 재개발 재건축의 주요 대상지들은 외곽지입니다. 뭐 노원, 도봉, 그다음에 뭐 일기 신도시들. 그렇죠.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지역들이 전부 민주당 전통적인 텃밭이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조금 주택이 많이 낡았고 이제 뭔가 주거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다시 또 그걸 역행하는 정책을 한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지금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그다음 시의원들 뭐 도의원들 이게 보면은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는 좀 적극적으로 조금 밀어주자는 추세예요. 다만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이거는 민주당의 토지 절대 공개념 포기할 수 차단과 없죠. 분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폐지하기 쉽지 않을 것. 그리고 사실 개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사실 이제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완전 폐지를 주장했었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금액만 좀 조정하자 해서 그 원래 5천만 원이었던 금액을 8천만 원으로 올리는 정도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요 개정된 효과를 보자. 뭐 그건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면은 사실 뭐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할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제한이 될 건데 그러면서도 공급을 늘리는 어떤 방법은 찾아야겠지 겁니다. 아마. 여기서 또 시청자들 궁금해하는 게 여기서 요 정도까지 이제 예상 가능한 범위고 여기서 더 과격한 그러니까 그 뭐 진짜 기본 주택 시리즈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매운맛이라고 문재인 불렀거든요. 매운맛 할 거냐 시즌 2가 될 거냐 아닐 거냐 할 거냐 그렇죠. 이게 관건인데 저는 상당히 이거 이한주 정책실장이 내정됨으로 인해서 초반부터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거기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지금 다음 총선이 2028년이잖아요. 2028년도까지 뭐 어차피 민주당 절대 다수 당을 가지고 있는데 눈치 볼 필요가 없다. 눈치 볼 필요가 없죠.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까지 그러면 살짝 그 뭐 템포 조절은 하겠으나 근데 그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정책을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 보면은 균형 발전하겠다. 근데 균형 발전하는데 결국에는 균형 발전의 주체가 민간을 했을 때 민간을 사실 유치하자는 게 정통적인 개발 기본적으로는. 촉진하는 논리잖아요. 근데 이재명 뭐 당선인이나 뭐 주변 민주당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공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약간 공공 개발하자. 네, 그 공공을 대신에 내려가자. 절반은 뭐 아니면 뭐 민관 합동 개발도 될 수 있겠죠. 대장동 모델을 또 대장동 모델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공에서 일부러 환수해 나가는 그런 구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지방선거 지방에서 지금 소멸 위기인데 뭐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뭐 좀 투자한다고 하면은 좀 환영할 요소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책을 이제 예상은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 이재명 당선자는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분의 철학이 넓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정말 극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도 보수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부동산 정책도 말을 그냥 계속 바꾼다는 거. 아니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게 그 본인의 진심인가를 좀 모르겠는데 또 그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내부적으로 우리 올해 전통적으로 김수현 씨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이 했던 586 세력들 오랫동안 이제 진보 정치를 해왔던 분들은 지금 이재명 씨하고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인적 자원이 틀린 게 좀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지금 인적 구성들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마이크 잡았던 쓰죠. 분들 거의 안 나서고 김민석 있고. 씨만 하더라도 그것도 비주류였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뭐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사건이 있어서 김민석 씨도 586에서 사실 비주류였죠. 임종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주류를 했었고. 근데 그 비주류였던 이 김민석 씨가 이제 이재명한테 확실히 뭐 지금 국무총리 보여줬죠. 네, 내정설 국무총리가 나오는데 내정이 됐죠. 김민석 의원이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그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장 네. 나갔을 때 네.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의 주요 정책이 청계천 맞아요. 개발이었는데 네. 그때 상대 그 파트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결 상대가 김민석 맞아요. 당시 후보였고 그때 청계천 개발 엄청 반대했어. 맞아요. 그러면은 그 김민석 의원이 지금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그러면서 봤을 때 김민석 총리 그다음에 이한주 정책실장 야 이거 진짜 문재인 매운맛이 그 저도 수도 우려를 있지 했던 않겠나. 거는 이분 좀 숨길 줄 알았어요. 특히 이한주 씨 숨길 줄 아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면 사람을 보면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책에서 이재명 씨의 모든 것들을 기본주택부터 시작해서 그걸 입안을 한 분들인데 처음에 중도 포지션을 선택하면서 이분들 좀 숨길 줄 알았어요. 바로 처음 시작부터 나올 줄 몰랐거든요. 약간 조금 온화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친시장적인 분들을 좀 내세우면서 안정적으로 다질 줄 알았는데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딱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냥 다 필요 없고 토지 공개념이라는 아 우리 절대 다수당이고 나 어차피 당선됐고 그렇죠. 뭐 너희들 어쩔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표님이 아까 그 우리 촬영 준비하기 전에 아니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이한주라서 나는 안심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분의 사상의 그 가격감. 이분들이라보다 이분들 그룹이죠. 원래 보통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공점이다. 여러 사람이 썼던 건데 요 책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반시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한주 분의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존경심이 생겨요. 왜냐면 저도 부동산 투자를 좀 오래 해왔고 네네. 우리 장 기자님도 투자는 별로 안 해보셨죠? 저는 뭐 기자로 계속 활동해왔기 때문에 사실 투자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기자로 활동하면서 투기 세력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토건 투기 적폐 세력. 저는 1주택자. 네. 저는 뭐 투기 적폐 세력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정치인 분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정치적 성향을 굳이 가질 필요 없다고 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투자도 뭐 진보 정권이 가지든 뭐 보수 정권이 가지든 투자자들은 거기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한주라는 분이 왜 이분을 왜 주목해야 존경하게 되는 거죠? 되냐면은 이분이 투자의 고수예요. 근데 저도 진짜 존경할 정도 고수인데 이분이 2020년 투자를 했던 내역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네, 기사가 나왔죠. 이게 21년도 기사입니다. 이재명 기본소득 설계한 이한주 아파트 땅 상가 17건 소유인데 단지 17건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투기 의혹의 캠프를 사퇴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네. 그 대선 캠프의 정책 본부장을 맞습니다.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책 본부를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이유가 재산 오해를 받으셨어요. 2021년도 당시에 어마어마 58억. 이분이 이제 근데 그 전체 재산보다는 이제 패턴이 중요한데 전국 각지에 배우자 아들 명의로 부동산 17건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네. 그때 당시 총 재산이 58억입니다. 21년도 58억이니까 지금은 뭐 얼마나 올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까지. 건물 42억, 토지 8억이고 그렇죠. 골고루 했습니다. 야, 기사 재밌네요. 여기 저기 보시면은 일단은 저는 딱 눈에 띄는 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00 아파트. 올해 말에 이제 준공 예정인 그 이제 청담 르엘이죠. 네. 롯데건설이 시공했는 단지고 지금 일단 분양가 결정됐습니다. 분양가 결정됐는데 역대 최고치입니다. 제일 비싼 분양가를 기록한 단지고 지금 산액이 현재 나와 있는 게 가장 사이즈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한강면이잖아요. 딱 네네. 청담동에 있는 청담역이랑 역세권이고 지금 호가가 이제 53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그리고 이분은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또 법인 유행했지 않습니까? 가족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투자의 전문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분이다. 재산 목록으로 만들어 오셨다고요, 네. 우리 김 대표님이? 요거는 저기 사실은 이제 100% 확인된 건 아니고요. 이게 일전에 돌던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2021년도에 당시, 그러니까 네. 지금 파셨을 수도 있는 거고, 2021년 당시에 보면은 일단 청담 3회 아파트 전용 8위, 네. 지금 한 요건 수치가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출처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급하게 했는데 다음에 우리 언론사에서 이제 아주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청담 3위 아파트, 그 다음에 천안에도 땅도 주택이 하나 있고요. 있으셨고, 네. 그다음 임해동, 그 분당이죠. 네, 분당 178 임해동에도 펜트하우스. 178인 펜트하우스 아닙니까? 네. 네, 아마도 펜트하우스. 본인들이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겠죠. 그다음 배우자 소유의 수원의 아파트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 뭐 땅 많고요. 이게 뭐 보니까 뭐 아파트, 단독 주택, 그다음에 땅, 그다음에 농지, 네. 뭐 하여튼 농지도 이분 가지고 있어요. 농지법 위반이긴 하셨는데 뭐 본인은 억울할 거죠, 그렇죠? 네네. 하여튼 뭐 교과서적인 투자라. 부동산 투자의 정석. 아까 보니까 워너비. 그 가족 법인도 만들었더라고요. 네. 우리 부동산 투자 업계에서는 사실 정석에 가까운 정서에 가깝죠. 교과서라고 보시죠. 교과서. 예전에 그 흑석 김의겸 선생님이 유명했는데 그분은 여기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거죠. 그분은 그냥 재개발직 좀 하나 빌딩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분은 그렇죠. 재건축 아파트, 그다음 구축 아파트, 그다음 자기 펜트하우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종류별로 지금 다 가지고 분당의 임해동 아파트는 아마 분당에서 경기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때 이제 활동을 하셨으니까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 가천대학교에서 네.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청담동 저거 왜 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서울로 와야 되니까. 그럴까요? 투자인 것 같은데 투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실무지만 어쨌든 이렇게 투자 경력이 화려하신 분입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쓴 그 가치한 책만 봤을 때는 생전 투자라고는 안 할 것 같은 분인데, 그래서 제가 왜 안심을 해도 되냐면은 이 정도 투자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봐야 되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뭐 투기 적폐 세력이다, 뭐 이렇게 사회 악이다라고 매장을 시키기에는 본인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렇죠. 이분이 이번에 정책실장이 되는데 네네. 본인이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이라든지 투기를 잡는다는 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는 순간 이런 재산 목록이라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보입니다. 이재명 당선자도 그렇고 이 정책실장도 그렇고 초기부터 시작부터 본인이 이런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패턴도 뭐 다양한 투자를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도 원래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뭐 이번 청와대 들어가서 파시는 건가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뉴노멀이라고 있었죠. 네네. 그래서 고위공직자 일정한 그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2주택이면 안 된다. 네네. 뭐 근데 뭐 안 된다.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2주택 가지고 있었고, 네. 뭐 그리고 뭐또 도중에 씨는- 뭐 탈마 뭐 네. 그냥 사임하신 분도 계시는데. 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분은 아예 사임하셨죠. 결국에 지금 관건은 이재명 부동산 공약이 지금 내정된 인물들로만 봤을 때는 사상적으로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는데, 그렇죠. 핵심 부속, 핵심 네. 엔진이 부동산 투자의 기재다. 그게 헷갈린단 말이죠. 헷갈려요. 그래서 당장 지금 그러니까 이 사실 뭐 지금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 지금 시장 경제 업계에 계신 그 분들이 이번 이재명 당선자에 관련해서 사실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 다양한 이야기하고 멘트를 있으니까. 내놨는데 이 멘트 중에 뭐를 선택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거고 이제 여러 가지를 내놓을 겁니다. 근데 그 좀 긍정적으로 희망회로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조금 기대를 하는 분들은 뭐냐면은 이재명 당선자는 그런 사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본인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기가 뭐 한국의 트럼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걸 한국의 트럼프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가랑이도 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좀 믿어주자. 좀 믿어줘봐요. 일단은
그래도 뭐 당선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허니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끄시게 됐으니까 뭐 고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재명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또 지금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 같이 기업이 민간이 주도해서 시행 사업이라 그러죠. 네.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에는 공공환수 정책을 빠르게 도입할 가능성이 높고 네.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활성화하는데 힘을 실어줄 걸로 보여지고 세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드라이브를 걸 거냐고 봤을 때 거기에서는 이한주 정책실장의 개인 재산이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언론사 기자 생활 오래 해봤지만 지금 기자들이 다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재하고 있으면은 저 정책실장 나오자마자 이제 기사들이 막 쏟아질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저분이 저걸 만약에 전부 다 팔아서 그럼 저 다 팔면 최소한 금액이 대충 어림잡아도 지금 100억대는 될 텐데 요거를 혹시 공공의 어떤 그렇게 했다면은 전부 다 긴장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분을 평생 존경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이재명 정부 초기 정부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 리스크가 될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걸 약간 예를 들어 그 우리가 우려하는 굉장히 강경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면은 이율배반이 되기 때문에 당장 이분이 시작하자마자 사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지난 대선 때 이미 이게 좀 이슈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처분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 김의겸 씨가 잘 나가다가 그 이제 부동산 투자의 규제 네네. 부동산 투자가 나와가지고 결국 사표 썼지 않습니까? 네네. 버티다가 근데 전용 그 150이 넘는 펜트하우스가 178. 이게 좀 매각이 쉽지 않지 않나요? 매각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못했다. 못했다. 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앞으로 이제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 과격한 정책을 처음부터 내놓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사실 가장 우려하는 그럼 건 청담 3이 파시려고 그러면 토어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오세훈 있을 때 잠깐 있을 때 파셨나? 모르겠네요. 찬스를 누리고. 그러게요. 이분은 어쨌든 사람을 보면 정책을 안다고 했는데 저희도 보면서 헷갈렸습니다. 책을 쓴 거하고 글을 쓴 거랑 본인이 실천하신 거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우리 실천한 거를 실물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건 이런 거겠죠. 결국 이제 다주택자 문제인데 다주택자 문제가 이제 양날검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다주택 문제는 부동산 투기이고 굉장히 사회 악일 수도 있지만은 다주택자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민간 임대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1주택자가 어떻게 임대를 합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임대자들은 다주택일 수밖에 없는데 다주택 규제를 지지난 정부에서 하면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었고 그게 이제 양극화가 된 겁니다. 강남, 서초, 송파, 상급지의 집값 오르고 그다음에 비아파트, 빌라라든지 오피스는 떨어지고 지방은 떨어졌죠. 그걸 풀어줘야지 사실 그렇죠. 부동산도 좀 통제가 가능한데 네. 뭐 저는 근데 이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이 다주택자를 용납을 못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게 뭐 민주당 정부에서 쉽게 도입할 수 없을 걸로 저는 예상을. 종부세도 이제 큰 이슈죠. 사실 현실적으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이제 역대 정부의 주택 보유세 추입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시가가 오르고 시세가 오르는 만큼 정도만 올랐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첫 정책을 시작하면서 뭘 내세웠냐면은 그때 뭐 2% 상위 1% 이야기하면서 종부세를 올렸죠. 공시가 현실화라고 하면서 종부세율도 올리고 그래서 만약에 21년도에는 종부세가 근데 2021년도 당시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네.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 재고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하면서 전면으로 선거할 때 맞서기도 했었거든요. 선거할 때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민주당 스탠스는 공시가 현실화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복지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뭐 기본주택이든 기본소득은 어떻게 재원이 마련됩니까? 세금 때려가지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세금이 문재인 정권이 21년도에 올라갔을 때 종부세만 이제 그 4조 4천억을 받았고요. 재산세가 1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종부세를 이제 공시가를 낮추면서 정부가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종부세에 대한 정책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켜봐야 될 겁니다. 구체적인 안은 나왔지만 또 1주택은 또 완화해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결국 민주당 절대다수당이고 이제 여야 합의는 합의할 없는 것 필요가 없죠. 같아요. 합의라는 게 없는 것 같고 결국 계속해서 정책들이 나올 것 같고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 기존에 갖고 있던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 때 23번 정책했듯이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기사도 계속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뭐 수습이 되면 인선이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이 나오겠죠. 보통 통상의 관례를 보면은 아마 8, 9월 달 정도 되면은 뭐 하반기가 돼서 가을쯤이나 뭐 그쯤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디테일한 건 어떻게 되는지 또 지켜봐야겠죠. 결국 제 최종 정리를 해보면은 변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민주당에서 의식할 거냐. 그래야 두 번째 이한주 정책실장의 개인 재산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민주당의 어떤 정책 추진에 있어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꿈꾸는 여러 가지 기본 시리즈들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으로 세금을 어떻게 조질 것이냐. 특히 뭐 보유세나 종부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런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갈 것이냐 느리게 갈 것이냐, 이것들도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세계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또 인사이트 있는 말씀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가 또 불러주십시오. 조만간에 한번 네. 시간 잡아가지고 네. 민주당 정부 관련된 이 부동산 정책 관련된 사람들 몇 면을 또 계속 또 파헤쳐보는 시리즈로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정책이 분명하게 나오면요, 분명히 발표가 되면 그 정책에 이제 그 정책의 의미와 뒤에 영향을 누가 있는지 네. 그런 것들 좀 살펴보는 또 시간을 가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